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편입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어령 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2024년도 전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일정,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 일단 이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라는 시험 자체가 생소한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기 때문에 이 시험이 갖는 성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시험입니다. 여기서 편입 시험은 일단은 이 언어 논리 시험이랑 영어 시험 두 가지가 있죠. 영어야 뭐 제가 딱히 말씀드릴 바는 없을 것 같고, 언어 논리 시험이라는 것은 일단 적성 시험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적성 시험으로서 언어 논리라는 시험, 이번 편입 시험이 처음인가? 아마 아닌 거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 영역에서 이와 같은 언어 논리 과목이 등장한 바가 있었는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네, 제일 유명한 것이 5급 공채 시험이죠. 5급 공채 1차 시험이 전체 4과목이 있는데, 헌법 시험은 이건 그냥 지식형 시험이고, 적성 시험으로 분류되는 3과목이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이렇게 3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공채 말고 또 7급 국가직 시험이 또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이렇게 있고, 최근에 변동되었죠. 9급, 9급 국어 시험도 완벽하게 피셋형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 골자, 골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피셋형, 독해, 논리, 논증 이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PSAT형 시험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전반적인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이제 국가적 시험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뭐 어떤 학교에서 진행되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는 단순 지식형보다는 적성 시험형 문제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또 이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도 이런 과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봤었던 법학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전공 분야 시험처럼 지식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바로 현출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시험에서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 좀 각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보게 되는 것은 일단은 수능과 비슷하게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지만 그래도 기본은 언어 논리이기 때문에 독해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글이 등장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텍스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텍스트의 성격이 설명문이냐 아니면 논설문 형태냐 주장글이냐,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생소한 것들일 겁니다. 수능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와 같은 텍스트를 보고 1차적으로 물어보는 지점, 내용이 본문에 있었던 내용과 맞는가, 일치하는가. 두 번째,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추가적인 원리를 주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어떤 상황에 적용해 봤을 때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은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추론하라는 문제 스타일. 빈칸을 주고 그 빈칸에 문맥상 들어가기에 적절한 단어나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와 같은 식으로 독해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추론까지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이 일단은 가장 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텍스트를 정보를 보여주는 과정에 어떤 도표 자료 아니면 그림 자료, 그래프 자료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는 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은 텍스트 자료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대상으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논리 문장이라는 것이 있죠. 이 논리 문장이 이 시험의 제목 중에 언어 논리라고 들어가 있죠. 논리. 이 논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는 완전히 생소한 영역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정보 구조를 논리 문장이라고 제가 지금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 문장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공부하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때 다뤘었죠? 조건 명제. 이와 같은 명제화 시켜서 그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뭐 빠져있는 전제를 찾는다던가 이런 스타일의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논리 문장을 기본으로 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험을 딱 마주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 생소하게 완전히 낯선 분야에서 등장한 이런 여러 주제 영역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문장들, 그 지문에 속해 있는 여러 이제 구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해석 작업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가? 해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수준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에서 이미 경험해 봤었던 것들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내용 일치부합 여부를 묻는다든가 빈칸에 들어갈 어떤 내용을 묻는다든가 하는 것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수능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것이 논리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논리형 문제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유형을 설명드릴 때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증형 지문이 등장합니다. 주장이 담겨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이 담겨져 있는 글에서 그 주장을 어떤 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구조를 묻는다던가 그 주장을 반박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반박이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논쟁적 상황 서로 싸움을 부딪혀가지고 이 주장을 반박하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거는 수능에서는 잘 안 다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들을 새롭게 이제 마주하게 될 것인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날것의 정보들을 해석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어떤 그 사고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해석의 기준,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다 잡혀 있어야 됩니다. 독해형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고 추론형 문제나 논증형 문제를 풀 때는 어떤 OX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 이거 그대로를 맨몸으로 부딪히면 문제 해결의 방향이 안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커리큘럼 과정상에서 특히 초반 부분에 초중반 부분에 확실하게 학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유형별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판단 기준은 독해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지 좀 더 효과적인가. 그 다음 논증형 문제가 등장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례가 등장해야지 이 지문에 등장했었던 주장글에 대한 강화 혹은 약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지 실제 이제 시험장 딱 가셔서도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이와 같은 것 말고 또 이제 퍼즐형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표나 그림 자료 같은 것들을 주고 그 표의 일부분이나 어떤 정보에 되게 작은 부분만 주고 전체적인 얼개를 여러분들이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등장하는데요. 그와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처음 순서를 잡아서 첫 번째 단추를 꿰어 나갈 것인가. 그 순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을 하셔서 즉 유형화된 언어적 진술 구조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지 이런 문제에 적극적인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커리큘럼 상에서 학습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지식형이 아닙니다. 그 문제 유형별로 어떤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가. 그거를 일단 익히고 그것이 이론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필요한가. 특히 논리학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직 그 조건명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조건명제를 바탕으로 또 어떤 사고를 연장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막연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학 공부하듯이 공식을 익히고 그것을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는 그 베이스 지식이 깔려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판단 기준을 앞으로 우리는 기초과정, 기본과정, 그리고 이제 한 심화과정 전반부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속 학습해 나가시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언어논리 시험에는 어떤 유형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해형 문제는 일단 수능에서 봤었던 그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비문학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보통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거시적 구조 파악 능력이라고 해서 제목이 뭔가, 전체 글의 논지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 이제 물어보는 것들도 가끔씩 등장하죠. 그래서 그러한 거시적 구조를 파악하고 그 거시적 구조에 입적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큰 얼개를 짚어내는 문장형 선택지를 고르라는 주제찾기형 문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지엽적인 부분, 미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지문을 던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 내용 일지부합형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두 가지 축으로 이 독해형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론입니다. 추론형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이 단순한 설명 구조, 그냥 평이한 구조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사회과학적, 경제학적 혹은 자연과학적 원리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 원리를 일단은 우리가 지문 속에서 숙지를 해가지고 이 원리를 이제 새로운 사례, 새로운 실험 상황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원리 적용형 추론형 문제가 이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은 이제 문맥적 흐름을 읽는 눈과는 살짝 좀 다르겠지만 요 생소한 분야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뭐 비례 반비례 관계 이와 같은 식의 정보 구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식의 이제 원리 적용형 문제가 추론형 문제의 한 축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빈칸 추론형 문제. 3개에서 4개 정도의 빈칸이 등장하고 그와 같은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이 문맥적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적절한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스타일로 이와 같은 추론형 문제의 또 다른 축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논리형 문제와 퀴즈형 문제입니다. 아마 이 녀석들이 가장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논리형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논리학이라는 것에 입각을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논리학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민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논리학이라는 것이 뭐 어떤 전공을 몇 년 동안 이제 뭐 거쳐야 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2회, 3회 정도의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논리학 이론과 공식만 숙지해도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엑기스 부분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논리학과 관련돼서는요. 진짜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 있게 이거는 내가 무조건 맞고 들어가는 문제 스타일이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어쨌거나 이 논리학의 기본 개념, 이론, 공식 같은 것들은 완벽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수학에서 방정식 푸는데 방정식의 공식 모르고 접근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논리학과 관련돼서는 일단 기초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논리학적인 개념들이 등장하는가 각각의 이 논리학의 큰 2개 영역을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에서 명제라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명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명제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명제들 사이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던 그 논증이라는 거 있죠.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와 같은 논증이 결국에는 자기 주장 펼치는 건데 그 주장을 펼치는 게 이와 같은 논리에 기반을 해서 전개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지 타당한, 남들이 봤을 때도 혹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부당한, 오류에 빠지는 논증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까지 같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논리형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논리학을 베이스로 해서 기계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퀴즈형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퀴즈형 문제는 수도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도쿠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식이에요. 뭐 대진표 같은 거를 이제 짠다고 치는 겁니다. 혹은 5개의 팀이 있는데 그 팀과 관련된 정보 속성들 A, B, C, D, E 5개가 있으면 이 5개와 관련되어서 이들의 뭐 부서명, 이름, 그 다음에 사무실의 위치, 그 다음 뭐 성별 구조, 뭐 이와 같은 정보들이 이제 표 형태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엑셀 만들듯이.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 주어지는 것은 이 완성된 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만 주거나, 이 부분만 주거나, 뭐 이 부분만 주거나 이렇게 부분적인 정보만 주고요. 이 부분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전체 표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재구성해보라고 물어보는 스타일이 쉽게 말해서 이런 퀴즈형 문제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거는 논리학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논리학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표가 주어진 거를 해체해서 부분적인 것만 주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재구성해 보러 한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공간적인 감각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좀 크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런 어떤 접근 방식 없이 방향성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흐름인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도 첫 번째 단추를 무엇부터 매야 될지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순서들을 제 수업과 함께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역시 어차피 이런 시험들은 출제진들이 그냥 아무런 어떤 방향성 없이 문제를 특히 이런 논리형 문제, 퀴즈형 문제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풀라는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좀 바이블스러운 그런 틀을 갖춘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그런 순서를 익히신 상태라고 한다면 그 원리에 입각해서 실제 출제진이 의도했던 바대로 그렇게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과정은 처음에는 바로는 안 되겠지만 저와 함께 훈련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이 논리 퀴즈형 문제도 어떻게 순서 잡아 나가야 될지 다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생소한 분야로서 등장하는 이런 논리형 문제, 그 다음에 퀴즈형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장형 글 혹은 여러 가지 견해가 함께 경합을 벌이고 있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단 기본적인 주장이 들어간 그런 글들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증형 지문이 등장했을 때는 전제, 결론, 주장, 근거 이 구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문장 밑줄 긋고 그 문장과 다른 문장 사이의 관계가 얘가 얘를 뒷받침해 주는 거다. 혹은 얘는 얘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갖춰주셔야 되겠죠. 그와 같은 것들을 구조에 입각해서 물어보는 지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논증형 지문에 있어서는 어떤 게 전제가 되고 결론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단순 구조가 아닐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근거가 되어서 밑에 있는 소결론을 이끌어내고 요 소결론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돼 가지고 요 세 가지가 합해져서 최종적인 결론 세모가 이끌어지는 이런 좀 복합적인 구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 혹은 얘와 얘의 관계 이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스타일로 논증의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첫 축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주장에 대해서 구조 분석이 끝났으면 그 주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문제 스타일이 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평가는 강화의 방향으로 평가를 하냐 아니면 약화의 방향으로 평가하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한다는 것은 이 지문에 등장하는 특정 주장,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방향성이 맞는 이야기를 하나 더 던져준다든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얘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있는데 실제 통계상으로도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더라.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약화라는 것은 반박하는 거죠. 네 말 틀렸어. 너의 주장이 틀렸어. 근데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반박한다는 것은 그냥 네 말이 틀렸어 라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반박도 아닙니다. 단순히 주장 자체를 부정해가지고는 올바른 반박이 안 돼요.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게 제대로 된 반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박의 구조가 사실은 강화의 구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 반박의 구조도 몇 가지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었던 논리학적인 구도에서 어떤 식의 문장 구조가 되면 이게 해당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되는 것인가 그 체계화된 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런 논리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논리적 접근에 입각한 반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어떤 통계 자료를 가져와서 너 근거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거라도 어쨌거나 그냥 단순하게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수준은 아니죠.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씩 패턴화시켜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 언어논리 시험은 25문항 출제될 때 21번부터 22번, 그 다음에 23번부터 25번까지 요게 한 지문에 두 문제, 그 다음에 세 문제씩 달려있는 복합형 문제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문제들의 구조 역시 비슷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 독해형 문제, 추론형 문제. 두 번째 문제도 더 추론형 문제. 세 문항짜리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내용 일치부합 묻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추론형으로 물어보는 것. 특히 이제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의 경우가 새로운 보기 속의 정보를 더 주고 원리를 적용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로 보통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미 앞서서 봤었던 이와 같은 독해, 추론형 구조를 크게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5가지 정도의 문제 유형을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험 어떤 유형이 등장하는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요거의 큰 그림은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언어논리 시험이 어떠한 문제 유형들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제가 진행하는 2024년도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총 5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인강으로만 서비스가 될 기초 입문 과정입니다. 기초 입문 과정은 한 10강 정도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논리학의 그 핵심 개념들, 명제 종류들, 각각의 명제별로 어떤 식의 정리가 필요한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진짜 기초적인 것, 완전히 이 논리학 자체에 생소한 분들한테 딱 필요한 그와 같은 내용들에 입각해가지고 이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관련된 예제들에 대한 풀이법 같은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식으로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논리학 파트를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논증 파트, 논증의 구조, 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강화, 약화라고 아까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강화가 되고 어떤 게 약화가 되는가, 그러한 패턴들을 학습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로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단은 독해 파트를 제외하고 논리학과 논증이라는 또 다른 큰 축을 기초입문 과정 때 기본을 닦아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입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은 아까 봤었던 논리학, 논증 역시 마찬가지로 다룹니다. 좀 더 심화된 수준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제 앞에 유형 분류에서 봤었던 퀴즈형 문제, 어떤 식으로 패턴화시켜서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내용일치부합형 문제, 독해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히 이론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을 한 결과 문장 독해니 패러프레이징이니 하는 이런 그래도 어떤 초점은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해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미시적인 해석의 방법들. 그 다음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러프레이징된 선택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패러프레이징이라는 이런 것이죠. 본문에서는 아라고 말했는데 선택지에서는 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조사를 바꾼다든가 문장 순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좀 더 수준 높게 바꾼다고 한다면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다른 단어, 표현을 써서 의미는 상통하지만 문장 자체는 뭔가 좀 달라진 듯한 그런 식의 말 바꾸기를 하는 게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이러한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다양한 예제들을 통한 훈련 과정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기본 이론 때는 앞에서 봤었던 기초인문이 일단은 문제풀이보다는 내용 자체에 대한 숙지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러한 유형별 이론, 문제 해결의 방법론까지 확장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5급 공채 기출문제 중심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같이 풀어봄으로써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틀까지 기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심화 응용 과정이 되겠는데요. 심화 응용 과정은 이제 큰 틀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좀 더 난도가 더 높은 좀 더 복잡한 구조의 기출문제들을 더 다양하게 유형별로 다뤄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것으로는 기본 이론이 한 30강 정도, 그 다음에 심화 응용 과정이 한 24강 정도로 얘가 조금 더 분량이 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실제 문제 풀이를 통한 응용력 강화 단계까지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실제 시험과 비슷한 구조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식 수업이 이때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전 적용 파트 같은 경우는요, 유사기출 문제로서 이거는 이제 입법고시라는 또 다른 PSAT 시험 출제 영역이 있습니다. 입법고시 국회 사무처에 들어가는 직원들을 뽑는 시험인데요. 이것도 5급 수준입니다. 5급 공채보다 더 난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실전 적용 과정에서는 그러한 입법고시 문제에다가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문제들 말고 또 난도가 높은 5급 공채 문제 등등으로 구성된 그런 스타일의 실전 적용 문제, 이 추리 논증이라는 리트라는 시험에 등장하는 문제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실전 적용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적용 과정은 일단은 유사 기출 문제로 시험처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에서 진행할 때는 시험을 1시간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식이 될 것이고, 인강으로 수업을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 시간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가지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다 하신 다음에 수업을 시청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식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파이널 과정입니다. 시험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아마 서비스가 초에 제공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파이널 과정은 기출문항 유형 배치에 딱 맞춘 신작 문제, 그 다음 신작 문제의 개수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 혼자 이제 문제를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신작 문제 플러스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서 기출 문제지만 선지를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포인트에 집중하셔야 되는 그러한 스타일로 재구성된 문제, 변형된 문제로 이렇게 합해진 25문항짜리 풀셋 모의고사 과정이 마지막 파이널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적용 과정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딱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서는 아무래도 단순한 유형별 어떤 개념 익히고 하는 것보다는 시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분의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문제 유형에 약한지, 어떤 식의 문장 구조가 등장했을 때 자꾸 머릿속에서 혼란이 발생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딱딱딱 체크해서 그것이 다음 시험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식으로 총 5단계에 걸쳐서 이 2025학년도 경치대 편입 대비 언어논리 전체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뭐 다른 어떤 그런 우리 김영 홈페이지에서 다른 어떤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제 수업과 관련된 어떤 결과물들도 아마 보시게 됐을 것입니다. 적중, 그 다음에 합격생 이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제 수업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결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 2025학년도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시험 대비 2024년 연간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설명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어논리라는 것이 생소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만큼 낯선 시험 영역일 것인데요. 저라는 가이드, 저라는 항해자를 옆에 두고 이 시험 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거친 풍랑도 그것이 두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낯선 언어논리의 바다에서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든든한 안내자, 항해자, 선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거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연간 커리큘럼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본 수업 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언어논리 시험 너무 겁내지 마세요. 처음에는 생소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역시 하나씩 격파해 나가면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현장 수업 혹은 인강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